총회에서 그 인민군 즉시 저 38선 이북으로 이거 원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해 총회 결의도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그걸 방송을 하고 요원들은 남아 있었죠.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그냥 좀 상태가 좀 긴박해지고 해서 12시 무렵에 그 장비를 일부를 싣고 그리고서 노량진 다리를 건너간 거죠. 그런데 노량진에서도 또 헌병이 저지를 했어요. 그 사람만 가라고. 그냥 사람이 꽉 차서 그냥 저 한강 다리를 건너니까요. 그 방송국 그 몇몇 요원들이 노량진 대교를 건너자마자 그냥 한강 대교가 폭파가 된 거예요. 그때 네. 뭐 한강다리 그렇죠. 한강다리 폭파가 겁니다. 절단시키는 그때 그 공병감인 그 최창락 대령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처형까지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는 그게 무죄로 뭐 저 다시 그 판결이 뒤집히긴 했지만 이미 뭐 최 대령은 처형되고 난 후 아무튼 그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당시 개전 초기에는 군이나 뭐 그냥 관공서나 그냥 질서를 잡을 수가 없었더랬어요. 상당수가 저 군인들도 후퇴를 못하고 해서 한강 폭파 이후에도 그냥 그 조그만 배를 갖다가 빌려가지고 후퇴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강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그나마도 인민군들이 그 1900 그러니까 6.25 난 그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을 그대로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불가사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동부전선으로 내려오던 인민군이 춘천을 거쳐서 한강 이남으로 해서 수원으로 그 배치를 해서 거기서 후퇴하는 국군들을 갖다가 그냥 협공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춘천에서 맥힌 거예요. 인민군이. 그 당시에 6사단이 춘천 방어를 맡고 있었는데 6.25 때 그때 6사단 그 사단장이 그 김종호 대령이 김종호 장군인데 그 당시엔 대령이죠. 참 명장이에요. 그 장병들을 갖다가 휴가를 보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춘천은 방어하기가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니까 그 사방이 산으로 돼 있고 해서 원래 전략적으로 춘천이 위험하다고 그 전에도 얘기를 했댔어요. 근데 참호를 다 파괴한 거예요. 준비를 네. 사전에 했었고 네. 그러니까 장병들을 휴가를 안 가려고 참호를 파가지고 대비를 했던 거예요. 6.25가 그렇게 일찍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아무튼 상황이 분위기가 일어날 거다 대비해가지고 참 명장이에요. 그래서 포병들을 그 배치를 해가지고서 인민군이 소양강을 넘지 못하도록 포격을 가한 거예요. 그 인민군이 사흘 동안을 거기 춘천에서 발이 묶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작전 계획이 완전히 그냥 차질이 온 거죠. 네. 그래서 그 수원을 미리 점령하고 했다는 걔네들이 그 계획이 무너진 거예요. 만약 그게 이루어졌다면 국군들은 완전히 와해됐을지도 몰라요. 3일간 춘천에서 네. 시간을 벌었고 네. 그것 때문에 서울에 있던 인민군들이 그렇죠. 내려가지를 못하고 내려가지 않았죠. 여기서 그나마도 전열을 가다듬답시고서 늦어진 거죠. 그 사흘 후에 인민군들이 한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오죽하면
대전을 15일 만에 그 뺏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7월 15일에. 그래서 국군이 저 유인군하고 합동 작전을 피려면 아무래도 지연 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낙동강까지 밀려간 거예요. 이 낙동강에서 다시 전선을 갖다 그 구성한 게 8월 초예요. 그 유인군도 뭐 당시에 초전에는 좀 조금 고전을 했지만 낙동강에서 방어선을 국군하고 같이 구축을 해서 인민군하고 전투를 벌였던 거죠. 전선을 구성을 해가지고서 미군하고의 합동 전선을 구축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낙동강의 그 서쪽은 미군이 맞고 그 외관 남쪽에 외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외관 남쪽을 그 국군하고 유인군이 다부동에서 인민군을 맞아서 싸웠고 다부동 동쪽으로 포항에 이르는 그 포항 기계 뭐 그쪽에 전선은 국군이 맞아서 요격을 했죠. 그 다부동 전투가 그 유명한 전투가 바로 그겁니다. 또 다부동에서 대구의 거리는 뭐 한 50리도 안 돼요. 예, 바로 그 네. 다부동 전투가 유명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국군 1사단하고 나중에 미군이 함께 합동 작전을 했습니다만 그때 1사단에 백선엽 장군이 그때 연대장을 맡았죠. 그래가지고 그 밀고 밀리는 그 고지전이죠. 그 어디 보면 백선엽 장군이 그 전투에서 그 고지를 미군이 뺏겼던 고지를 다시 탈환을 해야나 그 방어가 되기 때문에 백선엽 장군이 선두에 서가지고 장병들한테 그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만약 후퇴를 하면 날 사살을 해라 말이죠. 예, 그 유명한 얘기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고지를 뺏고 그래가지고서 낙동강 전투가 저 8월 초부터 9월 20일까지 한 50일 동안을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했더랬어요. 그때 그 낙동강 전투가 치열했는데 그때 직접 취재를 하셨었습니다. 물론이죠. 예. 그때는 육군본부가 대구에 있었고 중앙방송국이 대구로 옮겼을 때예요. 그래서 그냥 수시로 그 전선에 나가서 취재를 하고 그랬더랬죠. 근데 뭐 저 인민군들도 그때 무척 많이 죽었어요. 아무튼 그 나중에 그 저 고지를 갖다가 우리 국군이 회복을 해가지고 미군한테 넘겨줬더니 미군이 그 당시에 8월 달이니까 그냥 뭐 시체가 산같이 쌓여 있는데 그게 부패하는 거예요. 그 미군들이 그 인민군 시체 좀 치워달라고 그 정도. 그냥 뭐 인민군도 그냥 길을 쓰고 그 뭐 8월 15일까지 부산까지 점령하라고 김일성이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냥 8월 15일까지 그 부산까지 점령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그래도 공세를 늦추지 않은 거예요. 그때 포격전도 미군이 지원을 했지만 인민군의 그 포도 그렇게 상당히 만만치가 않았더랬어요. 그래서 그냥 아군 쪽에 그 포탄이 무척 많이 날라오고 했는데 그 항공기들이 정찰을 해도 낮에 정찰을 해도 인민군 포대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침 그 인민군 포병 연대장이 우리 저 다우동 전선에 귀순을 해왔어요. 포병 연대장이 그분이 그 사람이 그 나중에 우리 국군에도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 대우를 했습니다. 그 우리 군에 귀순을 하면서 포병들 인민군 포대들 그 엄폐하고 있는 작전도를 다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전도 가지고서 그냥 때렸는데 인민군 포대들이 대개 그 산속에 숲속에다가 숨겨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아무리 관측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인민군 그 포병연대장이 정병욱 중주한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자회견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 육군 소장 우리 육군에 편입이 돼서 육군 소장까지 했어요. 네. 다우동 전투가 그랬더랬고 또 포항도 우리 국군 지역이니까 공세를 또 그쪽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이라도 뚫리면 대구가 뚫리는 거예요. 대구가 인민군 수주에 들어가면 뭐 부산은 간다는 거니까요. 그게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용케 막아냈죠. 그 포항도 몇 번을 이렇게 뺏기고 그냥 뺏는 그런 전투를 벌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포항도 확보를 하고 했죠. 근데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뉴스를 어떻게 하셨어요? 인천 상륙작전은요. 그 외신에 의해서 의존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다는 건 보도가 됐는데 그 9월 28일에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대통령이 서울 메가더 장군하고 서울 수복 기념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방송국 중계 요원하고 내가 일찍 뭐 잔작 서탕도 되기 전에 서울에 왔죠. 서울이 27일에 잔적을 완전히 소탕을 했어요. 그때 해병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우리 해병대가 물론 미군 7사단하고 미 해병 1사단이 주력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해병대 그리고 육군 7사단이 함께 전투에 참가를 해서 잔적을 소탕하는 것도 육군 17년대가 무척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서울 방송국에 와 보니까 완전히 폭파가 됐어요. 그냥 벽돌로 된 일정대 지은 건물입니다만은 벽돌로 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그 건물인데 완전히 폭파돼가지고 그냥 벽돌만 흩어져 있는 거예요. 덕수초등학교 뒤쪽에 있던 네. 바로 네. 그 전에 중앙방송국이죠. 옛날 중앙방송. 그래서 임시로 그 밑에 방송협회라고 있었는데 협회 건물을 임시로 스튜디오를 쓰고 근데 인민군들이 워낙 급했든지 연희동에 있는 연희송신소 방송은 연주소에서 방송을 내면은 송신소에서 받아서 전파를 받아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희송신소는 파기를 면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임시로 스튜디오를 만들고 9월 28일에 서울 수복 기념 행사를 하는데 광화문 서울시청 앞에다가
라우드 스피커를 놓고서 그 동시 중계 방송을 하고 했더랬죠. 그런데 그 중앙청에 태극기를 올리는 그 기념식이 거행되는데, 물론 그 전에 해병대가 태극기를 올리기로 했습니다만 그때 국기를 개양을 하는데 그때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울었어요. 정말 그때같이 감격할 때가 없었어요. 그 9.28 기념 행사를 하고, 그리고서 그 행정부는 그 조기에 그 복귀하라고 해가지고서 뭐 행정부의 주요 부처들이 서울로 수복을 하고, 그래가지고 9월 29일에 김일성한테 통첩을 낸 거 아닙니까? 항복하라고. 근데 뭐 항복할 게 없는 거지만 아무튼 10월 1일까지 항복하라고 그랬는데, 항복 그런 기색이 없고, 그러니까 10월 1일을 기해서 북진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뭐 사기 충천하는 거예요. 3, 4단이 원산을 10월 10일에 원산 수복을 했어요. 그리고 함흥을 10월 17일에 수복을 했고, 또 서부전선에서는 평양을 미 기병사단하고 우리 국군 1사단이 10월 19일에 수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월 30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평양에 가서 그 시민 환영대회에 참석하고, 거기서 연설을 한 게 또 아주 유명한 연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다시 헤어지지 말자. 그게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그때 연설을 해가지고서 그 이북 동포들이 거기 모여 있는 이북 동포들이 모두 그냥 그 감격을 하고 했더랬죠. 물론 그 장면도 다 전국으로 방송이 됐었습니까? 그때도 중계 방송반이 평양에 갔어요. 예. 직접 하셨어? 나는 동부전선을 가기 때문에 동부전선 원산에 가 있을 때거든요. 원산에 가 네. 계셨구나. 예. 뭐 중계 방송으로 하는 거니까 뭐 그냥 거기서는 뭐 자세한 보도는 뭐 방송반이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북진하는 그 기세가 아무래도 두만감이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신이며 뭐 기자들이 전부 다 평양으로 집중한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동부전선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때 전국 기자들은 뭐 명령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전선이 치열했고 전투가 그 기사가 되겠다 하는 그쪽으로 전국 기자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물론 국방부에다가 신고를 하죠. 그러면 국방부에서 출장 명령을 띄워주는 거예요. 예, 국방부에서. 예, 그게 바로 그냥 그 패스죠. 통행증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전국 기자들이 그 참 취재 활동이 그렇게 결코 편한 건 아니었어요. 나는 그 출발부터 그냥 그 좀 난관에 부딪힌 일이 있었어요. 그때 수도사단의 그 군단 본부가 함흥에 있었어요. 수도사단의 군단 네. 본부가 그때 북진을 해가지고 북진에서 함흥. 함흥을 10월 17일에 수복을 했으니까요. 그게 평양보다 먼저 거기 수복을 한 거예요. 우선 함흥으로 가고 수도사단이
길주 요즘 그 뭐 원폭 그 줄묘구 때 저거는 길주 예, 거기가 수도사단이 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선 함흥으로 가기 위해서 원산 쪽으로 떠났죠. 위아래를 거쳐서. 그땐 군용 차량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었으니까 여기 편성을 하는 거죠. 김하 쪽으로 갔는데 김하에서 더 지나면 금성이라고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가 또 전투가 많이 벌어졌던 지역입니다만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금성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헌병들이 저지를 해요. 가지 말라고. 거기에 지금 인민군 패잔병들이 그러니까 그 낙동강에서 패잔한 패잔병들이 그 태백산맥으로 해서 원산으로 해서 그 후퇴를 하려고 했는데 원산은 이미 우리가 수복을 했고 그 패잔병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태백산맥을 오가면서 유격전을 벌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원래 주력 부대가 점령을 하고 가면은 그 뒤는 그 경찰이나 그 병력 일부 병력들이 치안 유지를 하는 건데 워낙 그냥 전선이 빠르게 움직이니까 거의 청년단들이 그 치안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치안 유지를 하고 있었더랬어요. 거기 각 지역의 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면요. 네. 치안대를 만들어서 그리고 치안 유지를 그때는 38 이북 지역의 수복권대는 미군들이 우리 정부에다가 이양을 안 했어요. 소위 군정을 베풀어드렸죠. 나중에 그 흥남 철수 때도 그랬지만 그래 그 헌병들이 저지를 해서 헌병들 얘기는 차량들이 많이 가니까 차량들이 함께 집결을 해가지고 함께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하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그날 보니까 한 7, 8대 그냥 트럭들이 보급 차량들이 그 집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되돌아와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내가 그때 23살 때입니다. 방송국에 들어가기 22살 때 대학교 3학년 때 들어갔으니까요. 이왕 내친 거니까 그냥 그 차 타고서 금성 쪽으로 돌파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군영도로가 파괴가 돼서 기차 선로에다가 흙을 덮어서 차량들이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터널이 많았죠. 그렇죠. 강원도 네, 쪽도 기차 선로가 돼서. 그 김하나 지나서 금성 쪽으로 들어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터널을 지나면 원래 그 터널 입구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비탈이 져 있잖아요. 그렇죠. 터널 양쪽에서 그냥 일제 사격이 가해져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에 내 옆에 그 하사관 한 사람이 날 보고 이제 위험한 지역에 통과하니까 좀 자세를 낮춰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낮춰달라는 거죠. 사격을 받아도 좀 덜 노출이 되는 거니까. 그 양쪽에서 사격이 가해져 오는데 정신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보고 우리야 뭐 권총밖에 휴대한 게 없어서 그냥 그 권총으로 응사하는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병사들이 뭐 한 5, 6명 정도가 함께 트럭에 탔었고 또 그 치안대 그 청년들이
또 함께 타줬어요. 그 어머운동회에서. 그런데 조금 있다 이거 고전에 그 위험지역을 통과하기 전에 그 병사하고 얘기를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그 병사가 자기 고향이 뭐 전라도인데 전쟁이 끝나고 난다면 그동안에 못했던 효도를 어머니 혼자 그 고향에 계시는데 그 효도 못하는 효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병사가 내한테 내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차 뒤쪽이 쿵 하고 울리더라고요. 그 전에도 그 다른 병사들한테 얘기 들으면은 그 총에 맞으면 그 순간에는 모른대요. 뭐저 칼슘 주사 맞았을 때 와라고 그냥 화끈한데요. 그래서 쿵 하고 울리기 때문에 아유 이게 나도 맞았나 보다 해가지고 앞을 매적을 용기는 차마 나질 않아서 뒤쪽을 이렇게 매졌더니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사관이 내한테 기울어지는 거예요. 내 피를 흘리면서. 근데 그 하사관은 숨을 거뒀어요. 숨을 거두면서 어머니 하더라고요. 그럼 그 하사관이 총 맞고 죽는 그 네. 현장을 바로 그럼 바로 옆에 바로 옆에서 보셨고. 그 이제 총알이 옆으로 왔으면 내가 맞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 차량 타이어를 이놈들이 쐈다면은 차량 섰으면 다 죽죠. 예. 그 1차 선이니까요. 다른 차들도 다 쓰고 전부 다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다행히 차량 타이어는 손상을 입지 않고 해서 그 지역을 통과해서 안변을 거쳐서 원산으로 갈 수가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그 병사 그 얘기했던 게 귀에 쟁쟁해요. 그리고 날 보고 자세를 낮추라고 한 게 그 뭐 좀 그 뜻은 다르긴 하지만 그게 내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요. 그게 또 자세를 낮추면 편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때 그 자세를 낮춰고 그런 그 사병들의 그 사람이 뭐 그 좀 선임 하사관인가 그랬어요. 상당히 경력도 싼 병사였는데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기자 활동 처음부터 그냥 그런 검은 거를 겪고 뭐 저 함흥까지 가서 함흥에서 상황을 설명을 듣고 바로 수도 사단이 있는 길주로 갔죠. 길주. 네. 근데 길주까지 그 중에 그 안에 매번 그저 포탄이 옆에 떨어지고 해서 그냥 그 포복을 하고 그래서 변하고 한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그것도 훈련의 덕인데 그 포탄이 날아오는 거는 지나가는 건 뿅 소리가 나고 옆으로 떨어지는 건 슉슉슉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냥 엎드려야 돼요. 그런 경우도 몇 번 겪긴 했는데 그 포탄이라는 게 뭐 각도가 상당히 그 뭐 45도 쪽으로 이렇게 장렬을 하기 때문에 엎드리면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청진까지 올라갔죠. 그때 그 보도는 원산이나 함흥이나 청진이 방송국은 파괴를 면했어요. 그때는 가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군이 진주하고 난 후에도 거기 그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셨겠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방송하시는 거기 중파 가지고 방송은 도달이 안 되니까 그 단파로 그 중앙방송국으로 연락을 해서 단파 송신을 했죠. 그 단파는 뭐 일본 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황이라든가 자세한 보도는 그 방송 단파를 통해서 뭐 원산, 함흥, 뭐 청진 그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었죠. 이제 청진에 들어가지고서 청진이 국군이 11월 25일에 수복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함흥의 경우도 그렇고 청진에도 그렇고 그 주민들이 어떻게 그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냥 모두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환영을 했군요. 환영하는 거예요. 참 그 환영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협조들이 또 대단했고, 근데 걔네들이 후퇴를 하면서 제대로 교전도 못하면서도 거기서 좀 걔네들이 반공이라고 지칭하는 반동이라고 지칭하는 인사들은 다 그냥 살해를 하고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러게. 그리고 방송은 크게 그 보도하는 거는 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은 청진이 우리 손에 들어온 지가 나흘 만에 후퇴 명령이 내렸어요. 그게 우리 쪽에는 북쪽으로 아주 상황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서부 전선에서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중공군 예. 개입이 그때 이루어졌군요. 예. 거기에 서부 전선이 무너지니까 전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흥랑으로 철수를 하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작전 지휘권은 같은 군단장이면서도 미군 10군단의 그 알몬드 에드워드 알몬드인가